정신이 들었을 때 차유진은 익숙한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5년간의 치열했던 해외 연구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2개월 전에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 기적처럼 두 발로 선 남편. 강지욱과 그런 그의 곁에서 마치 자신이 그 기적을 만들어낸 구원자라도 되는 양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윤서연이 서 있었다. 유진아, 서연이 그녀를 발견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상에 드디어 돌아왔구나. 보고 싶었어. 그 포옹의 감촉 귓가에 속삭이는 그녀의 거짓된 목소리.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그 끔찍한 인생의 한순간으로. 여보, 남편 강지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반가움이 아닌 서연을 향한 고마움과 연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희미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자신을 버려두고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야.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생명의 은인.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뇌리 위로 첫 번째 삶의 마지막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삶의 기억, 싸늘한 실험실 바닥. 그녀는 배신감에 떨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남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욱과 윤서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지욱이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발길질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서연이의 공을 가로채려 들어. 네가 개발한 치료제라고 웃기지 마. 5년 동안 널 돌봐주고 널 대신해서 이 약을 완성한 건 서연이야. 그는 서연이 건네준 조작된 연구 노트와 거짓 증거들을 맹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지욱 씨 그만해요. 그래도 유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걸요. 용서해줘요. 그들의 역겨운 위선 앞에서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남편 명예,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뤄낸 연구 성과까지.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서연의 악마 같은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유진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유진은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신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기회를 이용해 저 두 남녀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지욱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다시 걷게 된 걸 보니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녀의 그 말에 지욱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아직 자신에게 일말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감정을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이용할 작정이었다. 며칠 후 강지욱의 집, 서연은 마치 제 집인 양지욱의 곁에 머물며 그를 살뜰히 챙겼다. 그녀는 유진의 앞에서 보란 듯이 지욱의 아내 행세를 하고 있었다. 유진아, 너도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서연이 상냥하게 말했다. 지욱 씨 건강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간병하고 있어. 네가 5년 동안 못한 거 내가 대신 해줘야지 어쩌겠어. 그녀의 말 속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 말이 맞아. 내가 남편 곁을 너무 오래 비웠지. 미안한 마음에 내가 뭘 해줘야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좋은 생각이 났어. 유진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5년간 개발한 신약 리제네시스의 특허 출원서였다. 이거 신약 특허 출원서야.
내가 해외에 있느라 국내 절차를 잘 몰라서. 네가 나 대신 이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 개발자 이름은. 공동 개발자로 내 이름과 함께 내 이름도 같이 넣었어. 네가 지욱 씨를 간병해 준 것에 대한 내 작은 보답이야. 서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신약의 공동 개발자. 그것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을 여전히 순진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이지, 유진아, 걱정 마. 내가 완벽하게 처리할게. 며칠 후 서연은 유진에게서 신약의 전체 포뮬러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파일을 받자마자 뒤로는 지욱에게 자신이 유진을 설득하여 마침내 신약의 모든 권리를 얻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야. 서연아, 네가 해냈어. 그럼 내가 누구야? 이제 이 신약은 우리 거야. 이걸로 우리 제약회사를 차리는 거야. 지욱 씨. 지욱은 서연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기적의 신약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유진이 그들에게 건네준 그 포뮬러는 사실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다는 것을. 그것은 신약이 아닌 평범한 감기약의 조제법을 아주 복잡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유진은 첫 번째 삶에서 서연이 자신의 연구를 훔쳐 어설프게 복제하려다 실패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한 데이터를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미끼로 사용한 것이다. 두 남녀가 거짓된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이름,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전설적인 존재, 닥터 벨레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대한제약의 한서준 대표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짜 리제네시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안했다. 복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제 막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강지욱에게 한유진이 건네준 신약 포뮬러를 건넸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봤지, 지욱씨, 유진이는 여전히 순진에 빠졌어. 내가 조금만 구슬리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연구 자료를 통째로 넘겨주잖아. 강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처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경멸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파트너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유진은 배신당한 친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두 사람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아, 그녀는 연구 자료를 들고 있는 서연을 보며 절규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공동 개발자로 내 이름까지 넣어줬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너희 둘이서 모든 걸 가로채. 그녀의 비통한 연기에 강지욱이 나섰다. 그는 유진을 차갑게 밀쳐내며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한유진. 서연이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5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줬어. 이 약의 진짜 주인은 서연이야. 넌 아무런 자격이 없어. 유진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뛰쳐나갔다. 그녀의 그 처참하게 무너진 뒷모습은 지욱과 서연에게 완벽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유진이 건네준 트로이의 목마의 정체를 꿈에도 알지 못했다. 유진이 건네준 포뮬러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고급 영양제 포뮬러였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하나같이 구하기 힘든 고가의 희귀 약재들이었고 제조 공정은 최첨단 설비가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했다. 이것은 그들이 최대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도록 만들기 위한 유진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포뮬러로 만들어진 약은 복용 초기에 일시적으로 활력이 솟는 듯한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었다.
당장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얕은 수준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강지욱과 윤서연은 그 달콤한 독이 든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리제네시스 제약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지욱은 서연에 대한 맹심과 거대한 부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차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주식도 모두 팔아치웠다. 심지어는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어 미래에 설립될 제약회사를 담보로 위험한 돈을 끌어들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곁에서 야심 있는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그를 부추겼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지욱 씨 다른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복제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만 해.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기도 외곽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제약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동안 유진은 다른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닥터 벨의 이름으로 대한제약의 본사에서 한서준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짜 리제네시스의 독점 판권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서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의 성공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파멸을 위하여. 유진이 차가운 미소와 함께 잔을 부딪혔다. 한쪽에서는 거짓된 욕망의 성이 위태롭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제국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강지욱과 윤서연의 제약 공장이 완공되었다. 그들은 완공된 공장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다가올 거대한 왕조의 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대한제약의 지하비밀 연구실. 유진은 영롱한 푸른빛을 내는 액체가 담긴 작은 바이알 병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진짜 리제네시스.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신약. 그녀는 바이알 병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무대는 준비됐어. 이제 세상이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기극이 무엇인지 보게 될 시간이야.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사냥감들은 이제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강지욱과 윤서연의 리제네시스 제약은 거대한 마케팅 공세와 함께 화려하게 출범했다. 불치병을 정복한 기적의 신약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들의 가짜 약 에테르나, 에테나인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약에 희망을 걸었다. 강지욱과 윤서연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며 세상의 정점에 선 영웅처럼 행세했다. 그들의 찬란한 사기극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한유진과 대한제약의 한서준은 반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에테르나의 출시 며칠 후 보란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화려한 마케팅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선포하는 엄숙한 자리였다. 한서준 대표는 먼저 대한제약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바이러스를 정복할 신약 리제네시스의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를 이끈 전설적인 생화학자 닥터 벨을 직접 소개했다. 한유진이 닥터 벨의 이름으로 무대 위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지적이며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리제네시스의 임상시험 데이터와 국제의학저널에 등재된 연구 논문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신약 허가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완벽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기자회견장이 흥분으로 술렁일 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닥터 벨 혹시 최근에 출시된 리제네시스 제약의 에테르나라는 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 역시 같은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이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테르나,
라는 약의 공개된 특허 성분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 성분식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영양보조제의 분자 구조와 거의 일치합니다. 만약 그 약을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대 광고를 넘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학자의 권위를 빌어 그들의 제품을 사기라고 완벽하게 규정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두 개의 기적. 하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와 거대 제약회사가 증명하는 진짜 기적. 다른 하나는 전직 운동선수와 그의 파트너가 주장하는 이제는 사기 의혹에 휩싸인 가짜 기적.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에테르나를 선주문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강지욱과 윤서연을 향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강지욱과 윤서연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들은 닥터벨이 경쟁사를 흠집내려는 비겁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분노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반박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서준 대표의 인터뷰가 반영되고 있었다. 그는 대한제약과 닥터벨이 공익적 차원에서 진짜 치료제 리제네시스를 가장 위중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의 자선 행위는 강지욱과 윤서연을 더욱 추악한 사기꾼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강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만든 가짜 약 에테르나 한 병과 TV 화면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닥터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오만한 확신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공포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그들의 거짓된 성의 토대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전쟁의 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다. 윤서연과 강지욱의 리제네시스 제약은 닥터벨의 과학적인 폭격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환불 요구는 빗발쳤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들이 무리하게 빌렸던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파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강지욱은 패닉과 부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윤서연은 그런 그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공포에 질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닥터벨의 기자회견 며칠 후 한유진이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합동으로 그들의 제약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공장의 모든 서류와 제품 샘플을 압수해갔다. 공장은 폐쇄되었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들의 기적은 한순간에 국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은 강지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분노를 윤서연에게 쏟아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가져온 엉터리 포뮬러 때문에, 네가 나를 부추겼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멸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닥터벨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한제약과의 파트너십 아래 두 번째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명분은 에테르나 사기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 해명 및 진짜 치료제 리제네시스의 글로벌 유통 계획 발표였다. 기자회견장,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강지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그 여자 닥터벨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마지막으로 따져 묻고 싶었다. 무대 위 닥터벨, 즉 한유진은 과학계의 권위자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에테르나 사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진짜 치료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욱이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닥터벨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감히 나를 심판해. 당신은 저 높은 곳에서 완벽한 전설인 척하고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의 절규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유진은 관계에 휩싸여 망가져버린 자신의 전남편을 차갑고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나요? 강지욱 씨.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닥터벨의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5년 넘게 고수해왔던 단정한 올림머리를 손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렸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온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내 인생을 짓밟고 파괴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조용해진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멈췄다. 경멸받던 전처와 전설적인 과학자가 바로 동일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강지욱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난 5년간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장 화려한 복수극의 마지막 막이 이제 막 올랐다. 차유진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와 가장 경멸받던 전처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 강지욱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회견장 전체를 다시 한번 침묵시켰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께서 대중과 그리고 저에게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가 이제는 도망칠 곳 없는 생쥐꼴이 된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공개 법정의 검사처럼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의 질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윤서연 씨, 당신은 지난 몇 달간 제 전남편과 대중에게 자신이 기적의 신약 개발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스크린에는 서연이 출연했던 여러 언론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5년 전 작성했던 제 오리지널 연구 노트의 타임스탬프 기록입니다. 당신의 포뮬러가 어째서 제 초기 연구 단계에 미완성된 데이터를 어설프게 베낀 것에 불과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2개의 포뮬러를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진은 마지막 증거를 재생시켰다. 그것은 그녀가 첫 번째 삶에서 서연이 자신의 연구를 훔쳤다고 자백했던 희미한 음성 파일이었다. 서연은 완벽한 덫에 걸렸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려 했지만 유진이 제시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희대의 사기꾼이자 연구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 무대 위에서 강지욱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여자, 그가 감탄했던 재능,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난 5년간의 그의 삶 전체가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혐오와 함께 지독한 자기 혐오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 기자가 유진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차유진 박사님,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가짜 포뮬러를 넘겨주고 이 사태를 방관하신 겁니까? 유진은 그 질문에 슬프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대답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저의 첫 번째 삶에서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남편과 연구, 그리고 제 목숨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복수극에 비극적이고 신화적인 깊이를 더해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망가진 모습으로 절규했다. 강지욱은 무대 위에 홀로 남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가 되었다.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지욱의 곁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이름은 명예를 되찾았고 그녀의 영혼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 대신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이겼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기자회견장 무대 뒤편에서 한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지쳐 보이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 조용한 위로 속에서 유진은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기자회견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욱의 세상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리석은 CEO. 첫사랑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구한 천재 아내를 내친 희대의 바보.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이야기를 떠들어댔고 그의 이름은 조롱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는 텅 빈 평창동 저택에 홀로 앉아 며칠 동안 술에 잠겨 살았다. 그의 머릿속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유진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감에 일그러져 있던 서연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던 세상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대한제약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유진을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로비에서 그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서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한서준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강지욱 씨는 이 건물에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문전박대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자신을 통제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그녀가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 굴욕감에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기극의 공범이었던 윤서연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의 가문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을 외면하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욱의 리제네시스 제약은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그가 5년간의 아내에 대한 증오를 담아 쌓아 올렸던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한 텅 빈 저택을 그는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유령처럼 집안을 헤매던 그의 발걸음이 먼지 쌓인 창고 앞에서 멈췄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안에는 그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증오와 복수심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전에 그의 진짜 모습, 그는 앨범과 함께 자신이 기적의 신약이라고 믿었던 가짜 약 에테르나 한 병을 챙겨 들었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의 상징,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거짓과 복수의 세계를 떠나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강지욱은 작은 가방 하나와 낡은 앨범만을 든 채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택을 떠났다. 그는 서울을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이름 모를 어딘가로 향했다. 같은 시각 대한제약.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리제네시스의 글로벌 유통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서준이 그녀에게 외부 소식을 전해주었다. 모든 게 끝났어. 강지욱은 파산하고 잠적했어. 윤서연은 기소되었고 유진은 뉴스 화면 속에서 텅 빈 얼굴로 버스에 오르는 지욱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복잡하고 쓸쓸한 표정이 떠올랐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정말 끝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 다음의 이야기, 용서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지욱과 윤서연의 비극적인 스캔들은 새로운 자극적인 뉴스들에 밀려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몇 달 후 강지욱의 새로운 삶은 그가 버렸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 속세를 떠나 강원도의 한 깊은 산골마을 작은 사찰에 의탁하여 지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밭을 갈고 땔감을 패며 고된 육체노동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었다. 같은 시각 차유진은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을 찍고 있었다. 닥터 베른션, 전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개발한 치료제 리제네시스는 대한제약과의 파트너십 아래 전 세계로 공급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노벨 생리의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명예부, 그리고 존경.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일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 그녀의 곁을 한서준은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사랑은 강지욱의 그것처럼 뜨겁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고 단단한 바위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남자였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야근하는 그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의 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유진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유령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강지욱. 그 남자의 소식은 파산 이후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가 과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삶을 꾸리고 있을지. 그녀의 복수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를 완전히 잊지 못하는 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때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지역 신문사의 기사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지난 여름 산사태로 고립되었던 강원도 청산마을 서울에서 온 의문의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복구작업 순항 중. 기사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무너진 집을 재건하고 있는 한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다. 행동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은 유진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한서준이 그녀에게 주는 안정적인 미래와 과거의 상처이자 동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인 강지욱 사이에서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앞으로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유진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강원도 청산마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지막으로 마주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지난 삶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순례길이었다. 차유진을 태운 차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점점 더 푸르고 고요한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여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례길 같았다. 강원도 청산마을.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서 내려 흘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겨운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저 멀리 마을 회관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의 일을 도우며 땀 흘리고 있었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에 유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수치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깊은 그리움. 두 사람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오래된 정자 아래에 마주 앉았다. 오랫동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뉴스 기사 봤어요.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엇을 그의 목소리는 껄끄러웠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온 건가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5년 전 내가 물었어야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러 왔어요. 그녀는 결심했다. 그에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기로.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삶에서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나를 믿어주지 않았죠. 당신은 그녀의 편에 섰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 목숨까지도. 지욱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복수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은 처음부터 그토록 나를 증오하고 불신했죠? 내가 당신의 절대적인 불신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그녀의 질문은 그가 평생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자신의 가장 깊고 추악한 내면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지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나약하고 비겁했던 과거를 고통스럽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비 증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 마비시켰다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선수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윤서연은 그 여자는 내 가장 약한 순간에 나타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나를 보살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를 숭배했지. 휠체어에 앉은 나를 왕처럼 떠받들었어. 그녀는 내 망가진 자존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독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지.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언제나 내 동등한 파트너였고 나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였어. 당신의 그 강인함과 총명함이 내가 건강했을 때는 사랑스러웠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거울이 되었어.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연의 거짓말을 믿고 싶었던 거야. 그게 더 쉬웠으니까. 당신이라는 거울을 깨버리고 내 나약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으니까. 나는 비겁한 겁쟁이였을 뿐이야. 모든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들의 비극은 사랑의 부재가 아닌 한 남자의 뒤틀린 자격지심과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됐어. 나는 평생 이곳에서 내 죄를 씻으며 살 거야. 그는 그녀에게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의 등 뒤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등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강지욱의 등 뒤로 차유진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텅 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5년의 세월 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와 뒤엉킨 애증, 그리고 희미한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절에서 도망치는 게 당신의 해결책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건 속죄가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비겁함일 뿐이지. 그럼 나더러 뭘 어쩌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나에게는 이제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랐어요. 바이러스가 당신을 망가뜨리기 전에 그 당당했던 영웅의 모습으로. 내 영혼은 단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첫 번째 삶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죽은 후 윤서연의 승리가 얼마나 짧고 허무했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의 시간대에서 유진이 죽은 후 서연의 사기 행각은 결국 얼마 못 가 발각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강지욱에게마저 버림받은 채 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했다. 거짓과 배신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느 시간대에서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승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을 뿐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유진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연인의 손길이 아니었다. 동료의 손길이었다. 내 영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리제네시스는 마비 증세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다른 신경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해. 과학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 내게는 과거의 강지욱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에게 속죄의 길을 제안하고 있었다. 사찰에서의 자기 학대가 아닌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통해 그의 상처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낼 기회를. 바로 그 시각 서울. 한서준은 유진이 강지욱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 봤습니다. 그 사람 노력하고 있군요. 당신의 과거는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지만 비즈니스로서의 파트너 그리고 친구로서의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습니다. 그죠? 행복해요, 유진 씨.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그녀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시 강원도의 산골 마을. 강지욱은 유진이 내민 제안에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관용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파괴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강인함이란 자존심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는 사찰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KT그룹의 CEO로서가 아닌 그녀의 파트너로서. 그들이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어둠을 밀어내며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과거의 그것처럼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평화롭고 사려 깊은 침묵이었다. 그들은 아직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부서졌고 이제 함께 치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두 명의 동반자였다.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구원과 화해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판교 테크노밸리. 그곳에 유진대한 바이오 연구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차유진의 천재적인 두뇌와 대한제약의 막강한 자본, 그리고 강지욱의 탁월한 사업 수완이 결합된 이곳은 출범과 동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소로 떠올랐다. 그들은 함께 일했다. 과거에 상처 입은 부부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들은 리제네시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몰두했다. 강지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일에 쏟아부었고 그의 능력은 유진의 연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욱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냈다. 그는 유진이나 한서준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언제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과거의 감옥에서 꺼내주기로 결심했다. 어느 주말 그녀는 지욱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그가 국가대표 훈련을 하던 태릉 선수촌의 낡은 육상 트랙으로 데려갔다. 여길 왜? 지욱이 당황하며 물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유진이 말했다. 내 파트너인 강지욱 씨가 아니라 내가 한때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강지욱을.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함께 일하는 남자는 똑똑하고 유능해요. 하지만 내가 매일 보는 남자는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스스로를 벌하는 유령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을 휠체어에서 구한 게 당신을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당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살아가는 것으로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나의 복수는 끝났어요, 강지욱. 이제 당신의 죄책감이 우리 이야기에 새로운 악당이 되게 하지 말아요.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그 남자. 그리고 지금 내 연구실에서 내가 가끔 엿보는 그 열정적인 남자. 내가 원하는 파트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녀는 품에서 낡은 금메달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가 선수 시절 그녀에게 장난처럼 걸어주었던 그의 첫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다. 나는 나쁜 기억뿐만 아니라 좋았던 기억도 함께 간직하고 싶어요. 그녀의 그 말에 그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다시 1년 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 시상식장.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두 사람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닥터벨 차유진 그리고 강지욱. 두 사람은 나란히 세계 최고의 연계가 기다리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들은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스톡홀름의 밤거리. 지욱은 유진의 손가락에 잡고 심플한 반지를 끼워주었다. 나의 첫 번째 삶에서 나는 바보였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삶에서는 당신이 처음부터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유진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삶뿐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이국의 밤거리에서 조용하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거짓이나 계약이 아닌 함께 겪어낸 시련과 힘들게 얻어낸 이해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